예상 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용하던 LAFC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선수는 캐나다 대표팀의 윙어. 연봉은 고작 42만 달러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손흥민의 새 파트너라고? 일부는 팀의 야망이 부족하다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MLS 안에서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의 전 소속팀 팬들은 정말 아쉬운 이별이라 말했고, 라이벌 팀 팬들은 리그 수비수들에겐 악몽의 시작이라 표현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를 마리타임의 메시라 부르기도 했던 이 선수. 그는 과연 어떤 퍼즐 조각일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맥앨리스터입니다. 해외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LAFC가 조용한 겨울을 보내며 준비한 한 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2025년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2026 시즌을 앞둔 LAFC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른 클럽들이 분주하게 영입 소식을 전하는 동안 LAFC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LA 갤럭시는 카세미르 영입설로 떠들썩했고, 인터 마이애미는 올 겨울 세르히오 레길론과 골키퍼 데인 세인트 클레어, 파쿤도 무라 등 검증된 자원들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메시와 함께할 전력 보강이 한창이었습니다. 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이 왜 가만히 있는가라는 의문이었죠.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8강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에게 승부차기로 탈락한 아픔이 있었는데, 손흥민이 2대0에서 2대2 동점을 만들었지만 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변수가 부족했습니다. MLS가 선수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LAFC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은 클럽으로 꼽혔어요. 인터 마이애미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메시가 있는 팀보다 LAFC를 선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LAFC는 누군가를 영입한다는 소문조차 들리지 않더군요. MLS 사무국도 LAFC를 주목했습니다. 2026 시즌 서부 지구에서 볼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LAFC는 조용히 볼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안과와 함께 풀 시즌을 소화한다면 상대 팀들은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고, LAFC가 경기 내내 볼 점유율에서 압도하는 모습이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더군요. 그러나 구단은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지난 시즌 나탄 오르다스와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6골씩 넣었지만 결정적 순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플레이오프 밴쿠버전에서 두 선수는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습니다. LAFC는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시즌 중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유럽의 거물이 움직인 사례는 페르난도 토레스 정도였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지명 선수를 구한다면 생각보다 낮은 가치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MLS는 셀러리 캡 제도로 팀당 3명의 선수만 연봉 제한 없이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여름이었습니다. 정확히 손흥민을 영입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이름의 영입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셀러리 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술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지명 선수가 아니어도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었죠. 구단은 그런 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존 토링턴 공동회장 겸 단장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를 완성시킬 퍼즐 조각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됐어요. 전술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LAFC가 움직던 겁니다. 이게 조용했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구단은 공식 발표를 냈어요. 내슈빌 SC로부터 캐나다 국가대표 윙어 제이콥 샤펠버그를 영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6세의 젊은 윙거였죠. 손흥민과 부안가의 새로운 파트너가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적료는 총 100만 달러였어요. 2026년에 50만 달러, 2027년에 50만 달러로 나눠 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샤펠버그가 나중에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그때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내슈빌이 받게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일종의 재판매 수익 분배 약속이었습니다. 연봉은 42만 달러였습니다. MLS 셀러리 캡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이었죠. 전체 셀러리 캡의 약 7%에 불과했습니다. 존 토링턴 공동회장 겸 단장은 명확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샤펠버그는 다재다능하고 공격적인 선수로 팀에 엄청난 스피드와 투지를 불어넣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로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했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라는 큰 포부를 품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프로다운 자세로 팀을 우선시하는 인성을 강조했더군요. 샤펠버그와 그의 가족을 LAFC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단장의 말에서 이 영입이 단순히 전력 보강만이 아니라 팀 문화까지 고려한 선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로 이뤄진 공격진이 진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샤펠버그가 오른쪽 윙의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백업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상대가 지쳤을 때 투입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미국 현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LAFC 팬들은 환호했어요. 오른쪽 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영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왼쪽 뒤쪽 미드필더 모두에서 뛸 수 있기에 부안가를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손흥민을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였죠. 내슈빌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그가 진짜 그리울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고통스럽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좋은 선수를 보낸 아쉬움이 컸던 것입니다. 캐나다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일부 언론은 그를 마리타임의 메시라고 불렀습니다. 노바스코샤 지역 출신으로는 최고의 선수라는 자부심이었죠. 작은 마을 출신이 MLS 최고의 팀으로 간다는 사실에 캐나다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라이벌 팀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 좋은 영입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리그의 수비수들에겐 악몽이 펼쳐지는 거라는 말도 나왔죠. LA 손흥민과 제이콥은 카운터에서 두려울 정도로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샤펠버그는 LAFC 유니폼을 입게 됐어요. 손흥민, 부안가와 함께 뛰게 됐습니다. 삼각편대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샤펠버그는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샤펠버그의 이야기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포트 윌리엄스였어요. 인구 4,0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축구가 인기 있는 지역도 아니었죠. 그곳에서 한 소년이 공을 찼습니다. 작은 마을 특유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은 마을 전체의 자랑이었죠. 샤펠버그는 그런 환경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마을이 그의 첫 번째 팬이었어요. 전환점은 10대 초반에 찾아왔습니다. 국가대표 유소년팀 코치가 지역을 방문했지만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날의 실망이 오히려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여기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15살의 집을 떠나 미국 버크셔 스쿨로 향했어요. 부모님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유학이 시작됐죠. 고향을 떠난 후 그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토론토 FC 유스 아카데미로 들어갔어요. 홈 끌어온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콘카카프 챔피언스 리그에서 데뷔했죠.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캐나다 챔피언십 보야저스컵에서 우승했어요. 첫 번째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2021년에는 베스트 영 캐네디언 플레이어상을 받았죠. 캐나다 최고의 젊은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어요. 2020년 1월에 데뷔했습니다. 지금까지 30일 경기에 출전해 6골의 도움을 기록했죠. 선발로는 12경기를 뛰었습니다. 2022년 캐나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어요.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국가 영웅이 됐죠. 2025년 골드컵에서는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2023년 내슈빌로 이적했어요. 새로운 도약의 기회였습니다. 제시 마시 감독 체제에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었죠. 역습 위주의 빠른 전개가 많은 축구였습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줄을 이뤘어요. 샤펠버그의 스피드가 빛을 발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내슈빌에서 107경기를 뛰며 14골 17도움을 기록했어요. 화려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평가는 통계와 달랐죠. 지난 시즌은 그의 성장을 보여준 해였습니다. 4골 3도움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내슈빌이 MLS 구단 역대 최다인 16승을 거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리그 경기 5,780분을 소화하며 체력을 증명했죠. 무엇보다 내슈빌 창단 이래 첫 우승 트로피인 US 오픈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토너먼트는 리그와 결이 달랐어요. 매 경기가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실수는 곧 시즌 종료를 의미했죠. 그런 압박 속에서 샤펠버그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골보다는 움직임으로 팀을 도왔어요. 큰 무대에 강한 선수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였습니다. 손흥민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춘천의 작은 도시에서 독일로 떠났습니다. 18살에 홀로 함부르크행 비행기를 탔죠. 낯선 땅에서 꿈을 이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어요. 샤펠버그는 이제 손흥민을 만나러 갑니다. LA에서 새로운 꿈이 시작될 것입니다. 샤펠버그의 기록을 보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MLS 통산 168경기 18골 28도움입니다. 화려한 수치가 아니죠. 지난 시즌도 4골 3도움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왜 LAFC는 그에게 투자했을까요? 이유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팀 전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그의 강점이었어요. 동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보다 중요한 경기일수록 더 빛났죠. 리그 통산 5,780분이라는 출전 시간이 그의 신뢰도를 보여줬습니다. 스피드가 그의 핵심 무기였어요. 단순한 빠르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 수비진을 뒤로 밀어내는 위협적인 속도였죠. 시속 34에서 35km가 측정됐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속도를 경기 내내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두 차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체력이었습니다. LAFC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웠어요.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시속 35에서 36km로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있었죠. 나탄 오르다스는 시속 32에서 33km였습니다. 2025 시즌 6골 3도움을 넣었지만 폭발력이 부족했어요. 샤펠버그의 진짜 가치는 전술적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직선 돌파로 수비 라인을 뒤로 밀면 중앙에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공간 창출만으로 팀에 기여하는 선수였죠.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공 없을 때의 움직임이 탁월했습니다. 지능형 윙어였죠. 활동량도 엄청났습니다. 수비 가담 전방 압박 기동력까지 모두 담당했어요. 한국 팬들 일부는 의아해했습니다. 첫 영입이 이 정도 선수인 것에 실망감을 표했어요. 팀의 야망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 반응은 정반대였죠. 상대 팀들은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MLS 특유의 시스템에서 비롯됐어요. 유럽 팬들에게는 비싼 선수를 많이 영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MLS는 달랐죠. 팀 전체의 연봉 총액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의 선수만 이 제한에서 자유로웠고 이들을 지명 선수라고 불렀어요. 나머지 선수들의 연봉은 셀러리 캡 안에서 조율해야 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금액을 계산하며 팀을 구성했죠. 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비싼 선수가 좋은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42만 달러로 캐나다 대표 선수를 데려온 것은 셀러리 캡을 고려할 때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MLS 규정상 LAFC는 11명 모두를 손흥민급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셀러리 캡은 595만 달러였어요. 이 금액으로 대부분의 선수 연봉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의 연봉이 약 1,300만 달러로 알려졌죠. 현재 미국에서 손흥민은 자신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과 함께 뛰어야 했어요. 팀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럽 구단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했죠. 세 번째, 지명 선수 선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득점력보다는 활동량과 속도의 강점을 가진 선수였어요. 손흥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격수에게 최고의 파트너는 끊임없이 뛰어주는 동료였습니다. 좋은 보완책이었죠. 세 번째, 지명 선수로 영입됐다면 기대에 못 미쳤겠지만 42만 달러라는 연봉을 고려하면 훌륭한 연기비였습니다. LAFC는 현재 딱 한 명의 선수를 연봉 제한 없이 데려올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지명 선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이미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마지막 한 자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이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어요. 유럽은 시즌 중이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큰 이름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았어요. 1월은 유럽 리그가 한창인 시기였습니다. 빅클럽들이 주전급 선수를 내보낼 리 없었죠. 역사적으로도 겨울에 MLS로 온 거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기회는 여름이었어요. 유럽 시즌이 끝나는 5월부터 7월 사이였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했던 그 시기였죠.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큰 이름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어쩌면 겨울 이적 시장 최대의 수확이 샤펠버그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성향인지, 과연 손흥민의 라커룸에서 급격한 성장이 가능한 유형인지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연봉 42만 달러는 셀러리 캡 595만 달러의 약 7%에 불과했죠. 지난 시즌 LAFC 팬들은 손흥민의 포지션이 섀도우 스트라이커 혹은 가짜 9번이길 바랐습니다. 이유는 거대한 미국의 센터백들이 박스 인근에서 그에게 육탄전을 펼쳐왔기 때문이었어요. MLS는 생각보다 왜소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센터 라인만큼은 대부분의 팀들이 전통적인 수비수 체형들을 기용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적극적인 몸싸움을 펼쳐야 하는 상황은 팀에게 이득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침투할 찬스가 주어져야 했죠. 박스 외곽에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기에 굳이 밀집 지역만 고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부안가와 함께 투톱으로 나서거나 부안가가 좌측에 배치되고 손흥민이 최전방에 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샤펠버그 영입으로 새로운 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가 좌측 부안가의 위치를 맡고 부안가는 중앙 공격수로 올라가며 손흥민은 그 직후방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게 됐어요. 부안가는 공중볼 경합이 가능한 선수였습니다.
세컨드볼 처리나 등을 이용한 볼키핑 같은 전형적인 타깃맨 역할을 소화할 수 있었죠.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보여준 조합과 비슷한 그림이었어요. 손흥민에게 가장 익숙한 포지션은 왼쪽 윙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인 부재 시 최전방에서도 능력을 증명한 바 있었죠. 네, 이론적으로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손흥민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중 마크를 붙이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진 수비 전략이었습니다. 손흥민 전방에 볼을 받을 수 있는 9번이 있다면 센터백들이 그를 전담 마크하기 어려워졌죠.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보기 힘들었던 여유로운 슈팅 상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작고 기동력 좋은 선수가 측면에서 움직인다면 최적의 조합이었어요. LAFC 프론트가 구상한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축구는 이론대로만 되지 않았죠. 실제로 경기를 치러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승을 위해 손흥민이 편하게 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무엇보다 부상을 예방하고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그의 유무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오스틴전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팀 승률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의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죠. 이제 공간만 주어진다면 MLS에서 손흥민을 막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비슷했어요. 샤펠버그는 그 공간을 창출할 선수였습니다. 우측에서 계속 전진하면 상대 수비가 뒤로 밀렸어요. 수비수들이 그를 쫓아가면 중앙이 비었습니다. 손흥민이 파고들 공간이 생겼죠. 간단한 원리였지만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겨울 시장에서 LAFC는 화려한 빅네임을 영입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술적으로 필요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손흥민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이었죠. 셀러리 캡을 활용한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LAFC의 전방 구도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중앙에서 부안가가 왼쪽에서 그리고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삼각 편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달랐기에 조합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죠. 상대팀은 세 곳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2025 시즌 도중 합류해 즉시 임팩트를 보여줬어요. 부안가와 투톱을 이루며 MLS 최고의 공격 듀오로 평가받았습니다. 중앙에서의 침투 뒷공간을 노리는 타이밍, 그리고 마무리 능력까지 갖춘 완성형 공격수였죠. 부안가는 왼쪽에서 폭발력을 담당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능력, 슈팅 타이밍을 포착하는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손흥민과의 호흡은 이미 검증됐죠. 둘이 만들어내는 공격 패턴은 MLS 수비진들에게 공포였습니다. 샤펠버그는 오른쪽에서 이 둘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동형 윙어였어요. 끊임없는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낼 수 있고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손흥민과 부안객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공간 창출만으로 팀에 기여하는 선수였습니다. 세 선수의 조합을 그려보면 명확했어요.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직선 돌파를 시도하면 상대 좌측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가 그쪽으로 쏠릴 테고 그 순간 손흥민이 중앙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림. 부안가는 왼쪽에서 대기하며 역습 옵션을 제공한다면 상대는 세 곳을 동시에 막을 수 없을 테죠. 반대 상황도 가능했습니다. 손흥민 입장에서 샤펠버그의 존재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손흥민이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스프린트와 침투가 체력적 부담을 가중시켰죠.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을 책임지면 손흥민은 중앙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득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요구했습니다.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대각선 이동공을 받기 위한 포지셔닝 변화, 이 모든 것이 반복적인 스프린트를 필요로 했어요. 60분이 지나면 체력적 부담이 눈에 보였습니다. 90분 풀타임을 뛰기엔 부담이 큰 플레이 방식이었죠. 게다가 손흥민은 올해 34입니다. 젊은 선수들처럼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나이일 수 있습니다. 연속 경기를 뛸 경우 컨디션 관리가 필수였죠. 특히 MLS는 장거리 원정이 잦은 리그였습니다. 동부와 서부를 오가며 시차까지 극복해야 했어요. 체력 안배가 시즌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샤펠버그의 존재는 손흥민에게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첫째, 오른쪽 측면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중앙뿐 아니라 오른쪽 측면까지 커버해야 했죠.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을 전담하면 손흥민은 중앙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수비 분산 역할을 나누어 갔어요. 상대팀은 손흥민과 부안가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두 명만 막으면 LAFC 공격이 무력화됐기 때문이었죠. 이제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직선 돌파를 시도하면 상대는 세 곳을 동시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수비 자원이 분산되면 손흥민에 대한 견제 강도가 낮아질 겁니다. 셋째,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반복 스프린트를 가동하면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내려가면 중앙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손흥민이 침투할 공간 패스를 받을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었죠. 같은 체력을 써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넷째 로테이션이 가능했어요. 샤펠버그는 측면뿐 아니라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속 경기가 이어질 때 손흥민을 쉬게 하고 샤펠버그가 최전방에 설 수 있었죠. 또는 손흥민이 출전하되 60분만 뛰고 교체될 수 있었습니다. 체력 관리의 선택지가 생긴 것이었어요. 2025 시즌 플레이오프 8강은 LAFC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어요. 손흥민이 혼자 팀을 살렸습니다. 2대 0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며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나탄 오르다스와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결정적 기회를 맞았어요.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에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만 빈번히 맞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기회가 왔지만 마무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LAFC는 승부차기에서 탈락했죠. 우승을 노리던 팀의 시즌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견제받으면 대안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히면 공격이 작동하지 않았죠. 백업 공격수들은 결정력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경험 부족으로 큰 경기에서 위축됐어요.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샤펠버그는 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였어요. 큰 경기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너먼트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도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강한 선수였어요. 바로 LAFC가 필요로 했던 유형이었습니다. 만약 샤펠버그가 지난 시즌 LAFC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밴쿠버전에서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은 후 샤펠버그가 오른쪽에서 계속 스프린트를 가동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었을 테죠. 반복적인 직선 돌파로 밴쿠버 수비를 지치게 만들고 손흥민에게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르다스와 마르티네스가 놓친 기회를 샤펠버그가 살렸을 가능성도 있었죠. 결정력보다는 전술적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그 공간에서 손흥민이나 부안가가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팀에 기여하는 방식이었어요. 2025 시즌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우승권 전력을 갖췄다 해도 변수 하나가 전체를 흔들었어요. 플레이오프는 리그와 달랐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토너먼트였죠. 실수 하나가 곧 탈락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깊이 있는 스쿼드가 필요했어요. 샤펠버그는 고정 스타터가 아니더라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리그 후반 체력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손흥민을 쉬게 하고 출전할 수 있겠죠. 컵 대회에서 큰 경기 경험을 살려 플랜 B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반 교체 투입으로 지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테죠. 내슈빌 시절 샤펠버그의 이력이 이를 증명했어요. 토론토 FC에서 2020년 캐나다 챔피언십, 보야저스컵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내슈빌에서는 구단 역사상 첫 번째 트로피인 US 오픈컵 우승의 핵심 멤버였죠.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컵 대회는 리그와 달랐어요. 한 번의 실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지는 토너먼트였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샤펠버그는 빛을 발했죠. 중요한 순간마다 팀이 필요로 하는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끊임없이 뛰며 상대를 압박하고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골과 어시스트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였습니다. 캐나다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알폰소 데이비스처럼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뒤집는 월드클래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팀 전술의 톱니바퀴로서 제 역할을 확실히 해냈죠. 제시마시 감독은 그에게 많은 자신감을 줬고 카운터 어택 전술에서 샤펠버그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LAFC는 2026 시즌 우승을 목표로 했어요.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검증된 공격 듀오를 보유했습니다. 여기에 샤펠버그가 더해지며 전술적 선택지가 넓어졌죠. 8강이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샤펠버그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은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11명의 팀워크로 만들어졌죠. 샤펠버그는 그 팀워크의 한 축을 담당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LAFC는 2026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컵에도 출전하게 되었는데 첫 경기가 2월 18일이었습니다. 1월쯤 손흥민이 미국으로 출국해 프리시즌을 시작할 것이었죠. 샤펠버그도 함께 훈련하며 팀 전술을 익히게 될 테고요. 실전 호흡을 맞출 시간은 약 한 달 남짓이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할까요? 그 점 역시 샤펠버그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전술 이해도가 높아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MLS 경험이 있어 리그 특성도 알았습니다. 캐나다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다양한 전술 시스템을 경험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검증된 선수였습니다. 변수에 대응하는 LAFC의 전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조용했던 겨울이 끝나고 있었어요. LAFC는 화려한 빅네임 대신 전술적 퍼즐 조각을 선택했습니다.
셀러리 캡을 고려한 전략적 연기비였어요. 손흥민과 부안가로 이뤄진 공격 듀오의 세 번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삼각편대가 완성됐죠. 마크 도스 산토스 신임 감독에게는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다양한 전술 옵션이 생겼어요.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체력을 관리하며 시즌을 운영할 수 있었죠. 감독의 전술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었습니다. MLS 사무국이 예측한 대로 LAFC는 2026 시즌 서부 지구볼 점유율 1위를 노릴 전력을 갖췄어요. 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조용히 볼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안과 샤펠버그와 함께 풀 시즌을 소화한다면 상대 팀들은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죠. LAFC가 경기 내내 볼을 지배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질 전망이었습니다. 2026 시즌 목표는 명확했어요. 북중미 챔피언스컵과 MLS 정규 리그 플레이오프 모두에서 우승이었습니다. 조용했던 겨울의 선택이 빛을 발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LAFC의 새로운 도전이 펼쳐집니다. 우승을 향한 여정을 저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맥앨리스터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조용했던 LA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LAFC는 화려한 이름 대신 전술적 퍼즐을 선택했습니다. 42만 달러로 캐나다 윙어를 데려왔습니다. 셀러리 캡의 제약 속에서 찾아낸 최선의 답이었습니다. 노바스코샤의 작은 마을 소년이었죠. 15살에 홀로 떠난 그 소년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함께 뛰게 됐습니다. 토트넘 레전드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MLS 최고의 팀에서 우승을 노릴 것입니다. 2026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2월 18일 챔피언스컵 첫 경기가 열립니다. 겨울 동안 준비한 LAFC의 전략이 빛을 발하길 바라봅니다.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